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시도로 분석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러시아 백신을 포함해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직접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선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야당 시장 2명, 서울시장, 부산시장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이철희 정무수석도 함께했더라고요. 누구의 아이디어 같습니까? 지금 정확히 제가 알기는 없는데 잘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기초단체장을 만난 일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더구나 야당 소속 단체장 이번에 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만 네네. 불러서 따로 얘기했다라는 게 예. 되게 낯설긴 합니다만 네. 정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예. 누가 아이디어냐 글쎄요. 뭐 여러분이 이제 토의를 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철 정무수석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 사람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던데 예. 뭐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바고 예. 아무튼 대통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꾸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여당 말고 오히려 야당과 자꾸 소통하고 공감을 나누는 게 그게 이제 대통령이 모든 이제 국민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저는 이 부분 대단히 신선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 대단히 스탯을 좀 신선하게 보이는 그러한 오찬 회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오찬 모임 저희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모임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서울시와 부산시와 정부와의 소통은 특별한 일이 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청와대는 그 채널이 있긴 한데 1차적으로는 정부에서 또 전문적이 예전에 좀 있는 것도 편하게 국민께서 이렇게 정말 귀한 것을 동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저 자리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또 부동산, 또 민생 경제 등 이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네. 어떤 협치를 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도 보이고요. 일단 대통령이 여당 인사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 상당히 정치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겠죠. 한국 정치에서 가장 문제가 여야가 맹목적으로 대립하는 거거든요. 네. 자꾸 진영에 너무 갇혀 있고 예. 그거를 해결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나서는 겁니다, 사실은. 예.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도 만나고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 누굴 만나는 게 특히 야당 인사 만나는 게 굉장한 유수가 되잖아요. 네.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 예. 야당 소속의 단체장들도 만나고 말이죠. 네. 여러 현안 같은 것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율 안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지방정부가 또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네. 되는 거거든요. 지방정부는 예. 지방정부대로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떤 뭘 해보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또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면은 조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협치가 안 되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러한 모임이 좀 잦고 대선이 다가오더라도 예. 대선은 대선이고 예. 여야 간의 경쟁은 경쟁하는 거고 예. 자꾸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민생 문제, 코로나 방역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정치하고 사실 관련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어제 저녁에는 낙선한 이 박영선 예. 전 장관 그리고 김영춘 전 의원 역시 청와대 초청해서 위로 만찬을 가졌답니다.
그 부분도 참 뭐 보기가 좋죠. 지금 열심히 싸웠는데 예. 박영선, 김영춘 두 후보가 크게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전국의 네. 이 구조, 스트럭처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민심을 듣는 과정 아닐까요? 그럼요. 선거 운동하면서 어땠느냐. 직접 이렇게. 다녀보면 이제 느낌이 있거든요. 예, 직접 예. 유권자들과 접하고 소통하면요. 가장 최전방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걸음 뛰어서 만나는 거와 다르다고요. 그런 말을 직접 듣는다면은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들의 말도 듣고 그렇죠. 야당에 승리한 사람들 말도 듣지만 여당에 패배한 사람들 말을 들으면 예, 예. 있는 것도 이미 졌으니까 네. 가식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느끼는 불만도 있을 것이고 정부 예, 여당에 대해서 그런 예. 것들을 가감없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다 야당보다도 어떤 여당 이 패배한 후보들에 듣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직언을 했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오천에서는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올해 초에도 사면론이 나왔었잖아요.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비슷했어요. 일단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누구 말을 떠나서 이 사면 문제는 계속 어쨌든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내부에서 나올 수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역시 중요한 건요. 사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이 이건 어느 정도 완전히 의견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예.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큰 무리가 없겠구나. 큰 논란이나 어떤 분쟁이나 이른바 말하는 국론 분열, 국론 분열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만 국론이 크게 분열되지 않겠는가 정도 왔을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적어도 공식 의제로 아젠다로 부상되면 역시 여야 간에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잖아요. 네, 임기가 그렇다면 5월까지요. 그 사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사면 문제를 아마 여권에서도 전 심각하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예.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여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국민들의 생각도 중요한 것이고 예. 또 광복절 기념 어떤 뭐 사면이 있을 수 있고요. 경축절 통해서 할 수 그리고 있죠. 성탄절도 예. 있고요. 예. 이게 뭐 이제 특별 사면이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예, 예. 국회 동의가 필요 그렇죠. 없는 것이기 예.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것인데 네. 결단이라 하더라도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야말로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두루두루 듣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얘기가 될 때 사면하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재보선 기간 중에는 상당히 침묵했고요. 재보선 끝나고 나서는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오늘 보니까 이 백신이 우리나라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 백신을 포함해서 다양한 백신을 한번 검증해 보자라고 청와대에 직접 제안을 했답니다. 이게 며칠 전에는 검토하고 건의하겠다라는 표현을 그랬었죠. 썼어요. 근데 예. 이번엔 건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건의했답니다. 예. 저는 그 지자체장 아까도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특히 광역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백신 문제가 이제 계약은 다 됐다고 합니다.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공급될지가 아직 잘 미심쩍잖아요. 예. 게다가 또 11월 달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합니다만 예, 거기에 대한 예. 여러 가지 사실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자꾸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 네. 뭐 대권 주자니까 자기 존재감 드러낸다고 한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 모든 정치인들의 행동이 다 정치적인 것이죠. 예.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 건의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면 예. 또 자기의 또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좋은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너무 그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백신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예. 게다가 또 특정 백신 같은 경우는 뭐 부작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불신도 갖는 게 사실이라면 러시아 그 스푸니크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네. 물론 검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정부에서 허가해야 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도 조만간 이 러시아 백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 지금 나오는 남녀 평등 복무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좋고 선택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 남녀 평등 복무제는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예를 들긴 하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그동안 쭉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아까 사면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도 국방 문제가 대단히 예민해요. 예. 남성들의 어떤 그런 불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의 남성 젊은이들의
갑자기 남녀평등복무제가 꺼내는 거는 저는 좀 생뚱맞은 것 같고 예. 선택적 모병제도 지금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모병제라는 예.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모병제라는 게 그냥 모병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징병제를 징병제를 유지하고 원칙으로 하고, 모병을 선택하면 높은 네. 보수를 주자. 국민 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아, 예. 모병제를 한 사람에게는 보수를 주면서 좀 보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네. 좀 이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중기적으로 검토할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적으로 좀 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어제는 그 국회 앞에 어떤 토론회에 나와서 이주택도 생필품처럼 생각을 하자. 그리고 좀 보호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과 좀 다른 거거든요. 그 이주택자도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개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기 목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강하게 이제 시연되는 그러한 국민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쭉 그렇게 되어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네. 조금 이제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 집이 있고 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이 뭐 세컨하우스 있고, 같은 경우. 예. 예. 그렇게 이주택자는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에 이제 그 야외에 좀 예. 서울에서 떨어진 곳, 뭐 자기 사는 곳에서 세컨하우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일가구 이주택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해서 좀 다양하게 들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가 이재명 지사가 최근의 행보가 좀 눈에 띄는 대목들이 많아서입니다. 오늘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거기 보니까 결국은 당의 당심도 민심으로 수렴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친문 주류와의 어떠한 향후 예상되는 갈등 이런 것도 결국은 민심에 수렴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모호한 부분일 거예요. 대선 주자 특히 네. 이제 비문으로 분류되는 대선 주자들에게는 아주 예민한 문제거든요. 예, 당심의 선택을 못 받으면 대선 후보가 못 되는 거잖아요. 예, 엄청난 정계 개편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당심의 선택도 받으려면 친문 주류의 여러 가지 마음을 의식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역시 중요한 건요. 지지율이 올라가서 예, 국민적 지지율이 올라갈 때 아무리 친문 주류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안 따라갈 수가 없죠. 한계가 있어요.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는데 네, 당심이 언제까지 민심과 괴리되는 행동을 보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분 그러니까 아무리 주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네. 그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정치는 여기 국민을 보고 하는 건데. 그동안 네.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강성 친문 당원들과 사이가 그렇게 썩 그렇죠.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향후 이런 행보를 보이면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충돌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이견을 드러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백신 문제도 그렇고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이걸 뭐 정부에 이제 반기 들고 뭐 자신의 정치한다 이런 식의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은 관료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예.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국민의 선택도 받아야 되고 지금 당심도 무시할 수 없고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조금씩 파열음이 나는 건 전 그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국민들의 민심이 뭐냐, 민의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간다면 아. 약간 친문주류가 이게 소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지지율이 역시 중요한 거다, 정치는. 그런 네.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재보선 참패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동산 정책 전환이 아니다, 보완이다라고 이게 선을 좀 긋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보완입니다. 보완. 이 보완 기조로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당정 간의 신속한 회의 등을 통해서 마련될 것이고 대책들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실행될 것이다.
표 주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의원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약간의 변화를 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자,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정책을 바꿀 것 같습니까? 저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현장에서 보면요, 대출 규제 같은 것도 물론 대출이 또 늘어나면은 집값이 오를 수가 있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렇죠. 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 사는 20, 과거처럼 30대, 30, 40대 많습니다. 과거처럼 뭐 이 상승률이 완만하다 몰라도 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재건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불안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부분은요 과감하게 바꿔야 돼요. 예, 보완이다 뭐 이 전환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예, 예,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보완이라는 게 네. 뭐니까 정책 고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번에 크게 졌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패배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인 거니까 그럴 때 네. 적어도 부동산 문제는 과감하게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완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썩 와닿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과연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많이 바꿀지 네. 그동안의 기조와 얼마나 많이 달라질지 좀 더 지켜보고요. 오늘 김의겸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검찰 언론 개혁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잡아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김어준 씨의 그 방송은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 예, 많이 치우쳐 있는 거 사실 아닌가요? 저희 예.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근데 그분은 언론정을 바로잡겠다라고 바로 잡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많은 사람이 설득할 수 있을까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물론 우리나라 언론이 이제 많이 갈라져 있죠. 이른바 네. 보수 언론, 뭐 진보 언론 갈라져 있는 거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해서 그럼 김어준 씨를 투입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 같은 이렇게 얘기할 것 예. 같아요. 그런 의도가 있었으나 예.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편향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아, 왜 자꾸 그걸 이렇게 무슨 억지로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진영에 자꾸만 부합한 쪽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옛 친박계저 서병수 의원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갑자기 탄핵 불복론을 꺼낸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탄핵에 대해서 야당에서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통합, 관용, 포용의 측면에서 해라 뭐 이런 예. 얘기였잖아요. 예. 근데 이건 지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네. 탄핵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전 저 얘기는 상당히 그 대한민국 헌법 절차, 예. 헌정 민주주의에 따라서 진행됐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2017년도 3월 달 10일 날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라고 울려 퍼진 게 광화문 거리에서 울려 퍼졌는데 맞습니다. 그걸 잊어서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사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예. 왜 이렇게 끝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구금하고 있느냐라고 예. 비판하는 것과 네. 이건 잘못된 거다. 박근혜가 뭐 잘못했냐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이건 저는 이 국민의 이번에 선거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네. 오독, 잘못 독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서병수 의원의 오독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당론이 아니다 이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방송에도 뭐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넉넉고 있어도 애국이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럴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뜻은 나오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정치 활동을 하고 예.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되겠다는 네, 생각.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책도 한 권 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 참패한 원인이 분명히 있죠. 거기에 예.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물론 황교안 전 대표가 다 잘못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황 전 대표가
정치 복귀하는 건 개인의 자유고 예. 할 수 있는 거죠. 네. 단지 이제 여러 그 좀 기반을 닦고 야권 내에서도 지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전 제가 알기에는 야권 내에서도 그렇게 큰 지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황교안 전 대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 우리 여러 이제 생각의 결이 다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정지하고 좀 하면서 네.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예, 예. 황교안 전 대표가 또 뭐 보수층의 지지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니까. 예. 단지 이제 지난 총선에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잘못됐으니까 나오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예. 보다 정교하게 그동안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책임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맞지. 무조건 지금 문재인 정부 잘못하니까 내가 나오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의 등장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도 좌파 독재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태극기 이른바 그 세력으로 불리는 분들과 많이 결합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떠나서 와닿지 않는 것들이었거든요. 예. 전광훈 목사하고 뭐 저기 같이 행동을 한다든가 예. 예. 그런 것들이 희석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네. 정리 작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전 대표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만약에 야권에 들어온다면 예. 그건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야권에게. 그래서 아마 지금 약간의 거리두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야권 내에서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당과의 통합 합당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견, 그 당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당원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국민의당에서 당원들이 국민의힘과 합당 반대한다라고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좀 합당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뭘 결정할 때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그렇게 뭐 확실하게 들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맞는 건데 네.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황교안 전 대표기도 했고 뭔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가. 예. 이 상태 속에서는 제가 안철수 대표라 하더라도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기긴 이겼는데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나고 난 다음에 네. 너무 당권 경쟁이 하는 거긴 합니다만 당권 문제라든지 로드맵도 별로 안 보이고 어떻게 의원총회에서 이제 통합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합당이라기보다는 예. 통합하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통합하겠다라는 거지. 로드맵도 별로 안 보이고. 그런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의 정체성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런데 물론 보궐선거 전에 합당하겠다라고 했지만 당의 정체성이 다르면 당원들의 생각도 많이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합당이 가능할까요? 그 대선이라는 예. 이제 큰 이제 그 건곤일척의 싸움을 앞두고 예.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할 수 있겠죠.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이해관계. 예.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 그 정치적 이익,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치가 공유돼야 돼요. 네. 가치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저 변 밑에는 대단히 진보적인 그 당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 총선 때 38석이나 호남에서 얻었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요거 합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을 그 이른바 리더라는 사람들, 예.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정지할 수 있어야 돼. 정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걸 하지 않고 일단은 무조건 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 어떤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합당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예. 소극적 네거티브하게 문재인에 반대한다. 반문연대다.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보통 한계가 있다. 합당하면 그 화학적인 결합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그게 안 되면 예. 시너지가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지금 뭐 당 상황 복잡한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게 법사위원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 자리는 그동안 여야가 계속 충돌했던 사안이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우리가 가져야 될 자리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 빼앗아가 버린 거죠. 뭐 어찌 보면 강도질에 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폭거에 가까운 거죠. 민주당 스스로 나는 늪에서 계속 빠져나가지 않고 더 깊이 빠져들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1대 총선 직후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요구했죠. 민주당이 거부를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모든 상임위를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다시 한번 원구성 협상을 좀 하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안 된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에요? 원래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맞죠. 그게 예. 관례였는데 민주당만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예, 이제 예.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서로 이제 다투다가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안 주면 우리 다 안 하겠다라고 됐던 거였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 상당히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걸 요구할 때도 우리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예. 상대방 당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도 예. 상당한 책임이 있으나 왜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왜 독식했느냐. 왜 민심이 180도 얻었다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자신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잖아요. 국민의힘도. 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승자 독식이라고 해서 예. 다 가져가는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요. 근데 우리는 승자 독식이라는 제도가 대통령제가 원래 승자 독식이 더 우세한 제도예요. 내각제보다는. 예, 예. 우린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형립된 관례 같은 게 있어요. 국회법에 네. 따른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 그 예. 관례를 따라주는 게 그게 의원 맞다고 수, 생각해요. 예, 의석수에 따라서 좀 나누어서 맞아요. 배분했죠. 우리나라에서는 다수당이라고 다 갖고 간다. 미국식의 그런 그 대통령제도 우리는 순수 대통령제도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예. 가능하다면 이번에 좀 비례로 나눠서 네. 양쪽이 타협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정치력이 있을까? 여야 간에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정치력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